자, 지난 시간에 왜 원자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네 가지 이유를 디스커션 했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고가 이제 정전 사고 때문에 일어난 건 났었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하다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원자력이냐? 에너지 안보죠.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위쪽은 또 북한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자급률이 1%대 그치고 있습니다. 1% 내지 2%. 나머지 98% 수입해야 되는데 전체 우리나라 수입액의 3분의 1이 에너지 수입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자급률, 에너지 시큐리티 때문에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대체 에너지. 예,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건상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에 자연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술 발달이 진행이 된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게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정 정원. 예? 지리적인.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질의 전기를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장점이다 했고요. 네 번째는 지구 온난화죠. CO2 배출 가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자, 단점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 원자력의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중저준의 폐기물은 뭐 장갑이나 옷, 뭐 마스크 이런 거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용 후 해결료는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반감기가 이렇게 요오드 같은 건 뭐 며칠밖에 안 되지만 시슘 같은 것은 30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아키나이드 핵종은 수만 년이 됩니다. 수만 년. 자, 그러면은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문제가 있으면은 솔루션이 있죠.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액체 금속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액체 금속로를 개발해서 사용 해결료를 다시 연료로 쓰겠다. 다시 말하면 사용 해결료 양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5년 동안 수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1년에 한 400억 원 정도의 연구비로 원자력 연구소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스마트 원자로 수출도 캐리가 그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원자력연구원 캐리가 액체 금속로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우리 과의 김종인 교수가 원장인 원자력연구원에서 고속로 소디움 쿨더 패스트 리액터를 설계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 진행이 됐어요. 설계가. 그 이름이 SFR입니다. 스펜드 퓨얼 아니고 소디움 쿨더 패스트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 해결료를 중간 저장소에 보관하고 한 5, 60년 보관했다가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그 공정을 거쳐 가지고 해결료를 만들어서 고속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해결료를 고속로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SFR입니다. 집어넣고 여기 또 찌꺼기 나오죠. 그럼 또 태웁니다. 또 재처리해서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해결료량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볼륨으로 하면은 한 1000분의 1까지 줄 수 있습니다. 1000분의 1. 그래서 지금 그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림이 이게 인트림 스토리지, 중간 저장 시설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슈가 중간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이 되면은 사용유 해결료가 발전소에서 꽉 찹니다. 꽉 차기 때문에 이놈을 발전소 내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중앙 집중식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일본의 무주에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을 작년에 방문했는데, 여기 캐스크 이게 한 1조 원 돼요. 1조 원. 근데 캐스크 값이 한 70% 됩니다. 7천억 원. 근데 두산중공업이 여기 제가 개수를 잊어버렸는데 상당한 양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캐스크를. 사용 해결료를 여기 담아가지고 수송도 하고 보관도 하는 거예요. 5, 60년 보관합니다. 보관했다가 이제 아까 SFR이나 아니면 직접 처분시키게 됩니다. 땅속에 한 500m 땅속에 넣어가지고 한 300m까지 내려가 봤는데요. 이게 지하수가 이제 흐르는지 흐르지 않을수록 좋죠. 그 다음에 안반이 튼튼한지 이런 거를 이제 검사하는 URL은 언더그라운드 리서치 랩을 일본은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전에 지금 짓고 있죠. 조그맣게 원자력연구소 뒷산에다가. 근데 하여튼 한 5천억 원 들여가지고 구멍을 일본은 2개, 그러니까 5천억 5천억이니까 1조 원이죠. 그래서 그 폐기물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요. SFR 돌려도 사용 해결료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처분을 해야 되는데, 무주에 있는 이 중간 저장 시설은 다 완성이 됐어요. 이게 보면 2015년에 올해 오퍼레이션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안전기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심사 중입니다. 사용 해결료는 동경전력 해결료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시설이 동경전력 거예요. 동경전력이 한 8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결국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해결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받은 것은 온전한 스펜트 퓨얼이었어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은 해결료가 데미지를 입었죠. 그래서 데미지를 입지 않는 해결료만 가지고 오느라, 이게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어쨌든 무주에는 지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은 많이 짓겠다는, 우리나라는 이 부지를 지금 못 찾고 있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중간 저장 시설을 위한 노력들을 산업부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로 SFR, 그 액체 금속로를 지으면, 설계해서 건설을 하면은 바이 프로덕트로 전기도 만들고, 주 목적은 사용 해결료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이제 기술력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반감기가 긴 핵종이지만 우리가 결국은 무서운 게 암이죠. 방사능 때문에 후기 암이 생겨서 사망할 수 있다는 건데, 암은 만년 후에 어떻게 극복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10년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잖아요. 그죠? 10년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데, 암 퇴치도 언젠가 일어난다면 사용 해결료 이슈도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지만 값싼 양질의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출도 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해 왔는데, 이게 폐기물 문제만 사실 없으면 뭐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폐기물 이슈 때문에 많이 환경론자들한테 공격도 받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가져야 돼요. 원자력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4가지 장점도 있지만 폐기물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후쿠시마 사고에서 봤지만 100% 절대 안전은 없죠. 그죠?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일본도 안전관리라고 안 하고요. 용어를 위험관리라고 합니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가 아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이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PSA라는 학문이 미국은 오래전부터 PRA로 씁니다. 이게 R이 리스크고 S가 이제 안전 세이프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자, 이건 뭐냐 하니까
그 수학적인 그 메소돌로지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기술이 PSA입니다. 그래서 이 PSA 기술 적용하면 뭘 어떤 게 그 나올 수 있냐 하면 첫째는 이 설비가 안전 목적을 만족시키는지 만족시키지 않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노심 손상 빈도가 10의 -4승이다. 이게 그 자료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는데. 자, 여기 보면 안전 목표가 있고요. 성능 목표가 있습니다. 안전 목표는 0.1% 룰이에요. 이게 뭐냐 하니까 다른 위험 요인의 1000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다른 위험 요인의 1000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게 안전 목표고, 요 놈을 가지고 발전소에 적용해 보니까 경락 건물 파손 확률은 10만 분의 1보다 작아야 되더라. 이게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라는 약자인데요. 지금은 일단은 경락 건물 파손 빈도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노심 손상 빈도,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는 10,000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하는 게 거꾸로 유도가 됩니다. 거꾸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성능 목표라고 하고요. 0.1%를 안전 목표라고 하는데, 이 PSA는 혹은 PRA는 지금 APR 1400, 지금 우리 인허가 받으려고 지금 그 심사 중에 있죠. 이 설비가 안전 목표를 충족시키는지, 성능 목표를 충족시키는지를 계산하는 툴이 PSA입니다. 자, 근데 이 PSA를 PRA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일본은 2년 전에 PRA로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발전소는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잘 관리하면 방사능 물질을 외부로 방출 안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한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개념이 미국의 개념이었고요. 반면에 IAEA를 중심으로 한 유럽은 발전소는 안전하다. 그렇지만 안전하지만 안전 요건을 추가해가지고 안전 대책을 추가해서 안전 관리를 하자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다르죠. 미국은 코스트 베니피트 해가지고 코스트가 있지만 리스크하지만 베니핏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년을 60년으로 연장하고 지금 80년으로 그 연장하는 것까지도 미국은 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PSA 그리고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법이에요. 안전법에. 그거를 이제 PRA 그다음에 위험 관리로 바꿔야 된다. 그게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더 정직한 그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 목표가 뭐냐, 성능 목표가 뭐냐 하는 거를 잠깐 봤고요. 세이프티 골하고 퍼포먼스 골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기존 상용 원자로의 안전 목표에서 나온 성능 목표는 10,000분의 1이었죠. 10,000분의 1. 한 리액터가 1년에 노심 손상, 코어 데미지가 발생될 빈도가 10,0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10,000분의 1이 작은 숫자입니까? 큰 숫자입니까? 작은 숫자죠. 그런데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30여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리액터를 435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인 원전의 1년 빈도가 나오죠. 근데 0.8을 왜 곱했냐니까 20% 정도는 오버 안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는 원자로가 80%라고 하면 그 값이 0.03이 나옵니다. 그죠? 빈도의 역수가 뭡니까? 주기죠. 예, 빈도의 역수는 주기인데 주기를 보면 한 30년마다 노심 손상 사고가 발생된다는 거.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월요일 날 이야기했지만 제가 입학할 때 TMI, 대학원 입학할 때 체르노빌, 그죠? 그 다음에 박사과정 입학할 때는 좀 다르지만 상온에서 핵융합이 된다고 발표가 됐어요. 핵융합 에너지가 나온다고. 20도씨에서. 그러면 원자로 연구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우리 지금 피션 에너지 공부하는 거고 상온에서 퓨전 에너지가 나온다면 거의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세 번째 위기감을 느꼈어요. 짐을 싸가지고 정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저는 LA의 UCLA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드미션을 받아서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칼텍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칼텍에서 실험해가지고 상온에서 핵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뒤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MIT, 스탠포드 이런 데서 우리도 실험하니까 되더라. 다 핵융합 설비들이, 실험 랩들이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한 대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엉터리로 판명 났죠. 전기 에너지하고 화학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이 원자력은 핵 에너지죠. 뉴클리어 에너지죠. 핵자들이 쪼개지면서 혹은 핵자들이 붙으면서 나오는 뉴클리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나 이런 화학 에너지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때 디텍트된 에너지가 상온에서 핵융합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법석을 들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도 몇 달 동안, 한 두세 달. 그때 이제 저희들은 그 같은 대학원생들은 이제 뭐 리서치 펀드도 끊길 거고 스포트 안 해주면 공부를 못 할 거고, 사고보다 더 데미지가 컸었어요. 충격이. TMI나 체르노빌보다. 근데 이제 그게 엉터리로 판명이 됐죠. 한 학교가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전부 또 아니라고 또 했더니 잘못, 뭐 전기 에너지가 나온 거다. 케미컬 에너지가 나온 거다. 뭐 지금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자, 1억도 정도의 그 상태에서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고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는 게 지금 핵융합로죠. 그래서 지금 대덕의 그 핵융합 연구소에 K스타라는 핵융합로도 만들어 놓고 또 프랑스 파리에 이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돈을 매년 지불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40년 되면 상용화 된다고 그랬어요. 3, 40년. 지금도 똑같습니다. 3, 40년 되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아까 말했던 SFR, 액체 금속로나 그 다음에 고온가스로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핵융합로는. 아까 내가 암 퇴치가 뭐 얼마 있다가 되면은 사용 해결료 문제도 없어진다고 그랬지만 뭐 환경하는 사람들 펄펄 뛰죠. 뭐 그렇지만 정말 핵융합 에너지의 그 상용화는 우리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핵융합 할 사람 있을 거예요. 대학원을 나는 뭐 어디 다른 대학교 핵융합 연구실로 가겠다. 뭐 핵융합 분야에 뭐 취업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연구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핵융합 연구하다 보면 바이 프로덕트로 이런 레이저 연구라든지 뭐 토치 연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만들 때 뭐 플라즈마 공정이라든지 뭐 그런데 응용은 할 수 있지만 무기 만드는데 레이저 뭐 무기 만드는 그런 쓸지만 에너지 만드는 데는 용언하다. 지금으로서는 핵융합 자체는 구성할 수 있어요. 지금 그 K스타처럼 뻥 하고 터뜨릴 수 있는데 에너지를 야금야금 빼내는 기술은 지금도 40년, 3, 4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데미지를 받았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또 해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났는데 그때도 이제 한창 아까 그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각광받으면서 원자력 레상스를 구가했습니다. 사방에서. 그런데 사고 나는 바람에 지금 그 지구 온난화 이슈들 도쿄 교토 어정서 속 들어가고 지금 그 원자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결국은 또 반복이 됩니다. 사이클이. 그래서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있지만 이거 보면 색깔이 파란색이었다가 그때는 40년, 50년대는 제일 머리 좋은 그 학생들이 공대로 갔습니다. 공대 중에서도 원자력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40년대 중반까지는 하공을 하다가 50년대 쪽은 원자력, 제일 우수한 학생들이 원자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양대학교 제일 먼저 생겼죠. 원자력공학과가. 1년 있다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생겼지만 그 당시에 인력들이 제일 하여튼 우수한 학생들이
원자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파란불이었죠. 그러다가 57년도에 아주 작은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좀 주춤하면서 여기 이제 소스템 계산을 하겠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79년도에 TMI2가 사고 나면서 이제 완전히 미국은 그 당시에 100개 정도가 거의 지었고요. 추가 100개 정도가 계획되고 있었어요. 200개죠. 근데 스탑된 거예요. 스탑되고 기존에 거의 짓던 원자로는 완공하고 새로 짓는 원자로는 취소했어요. 인허가를. 그래서 지금도 100개가 돌아가고 99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수명을 연장한 거죠. 미국은 한 번 하면 20년 합니다. 40년짜리를 20년 연장하니까 60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신월성 30년 이렇게 해놓으니까 10년 연장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빅매치가 일어납니다. 고리 1호기입니다. 고리 1호기. 고리 1호기가 2017년도에 이제 10년 인허가 기간을 받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 또 반핵 내지는 환경하는 사람들하고 큰 이제 디베이트가 벌어집니다. 월성 1호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리 1호기. 근데 지금 분위기가 고리 1호기가 한 번 수명 연장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힘들 거다. 그래서 해체, 폐기, 제염 해체 쪽에 연구소를 뭐 부산 지역, 경주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등 하여튼 재가동을 안 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고리 1호기도 발전소 돌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월성 1호기만큼이나 고리 1호기도 안전합니다. 고리 1호기 오히려 더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를 하면 월성 1호기보다 더 안전합니다. 고리 1호기가. 그래서 그게 이제 2년 전에 그걸 냅니다. 계속운전 신청서를 냅니다. 모든 건설허가도 그렇고 운영허가도 그렇고 2년 전에 사업자가 한수원이 규제기관 원안에다가 냅니다. 서류를. 그러면 2년 동안 심사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 2017년이니까 올해 내야 돼요. 우리 2015년도에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재가동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나 안전성 분석 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킨스의 전문 인력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고리 1호기가 지금 국민의 자산이죠. 한 2조 원 되는, 새로 지으려면 아주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쓸 수 있는데 못 쓰면은 너무 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기술적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디베이트가 많이 붙는 겁니다. 어쨌든 사고가 한번 날 때마다요, 발전소의 안전성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1조 원 넘게 돈을 들였죠. 그래서 비상 발전기 포터블 EDG를 포함해가지고 뭐 펌프, 벤팅 시스템, 그 다음에 방파제도 높이고 돈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성이 높아가기 때문에 아까 보여줬던 그 슬라이드에 435기가 도심 손상 빈도의 역수를 곱하면 한 3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글로벌한 개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지가 않죠. 모든 원자로가. 30년, 40년 전에 원자로하고 지금 원자로하고 다릅니다. 근데 몽땅 그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 통계할 때 독립사건 있죠. 그죠? 내가 자유투 3개 던지는데, 첫 번째 던지는 거나, 두 번째 던지는 거나, 세 번째 던지는 거나, 들어갈 확률이 다 똑같죠? 80%를 하면 80%. 그죠? 근데 세 번 던질 때 한 번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두 번 들어갈 수 있고, 세 번 들어갈 수 있죠. 네 가지 경우 있죠. 이제 그걸 계산할 때, 이항분포를 쓰는데, 그때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 사건을 교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exchangeability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보여줬던 요 통계치는 CDF 만분의 1 CDF
그 통계치는 교환이 가능하지 않죠. 그죠? 교환이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한 걸로 가정했기 때문에 나온 값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환경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보여줬던 그 자료 가지고 3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사고인데 왜 원자력을 안전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값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 쪽에 연구는 점점 늘어났어요. 지금도 후쿠시마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전 쪽 연구비가 많이 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면 세계적으로. 그래서 안전 쪽에 그 수요가 점점 늘고요. 우리 신뢰성 공학이 이렇게 그 안전 해석하는 테크놀로지를 배우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의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7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발전소가 문제가 있으면 정지를 하죠. 트립을 시키죠. 그 트립을 시키는 시스템이 RPS입니다. 리액터 프로텍션 시스템. 자동으로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죠. 그러면 핵 반응이 중단됩니다. 핵 반응이 중단되면 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중단돼도 열이 나오는 게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한 번 핵 분열할 때 200메버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중성자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2개 내지 3개 나오죠. 여기 여러분들 핵공학 결혼할 때 보면 이게 우라늄 235가 3개로 깨지지 않습니다. 2개로 깨집니다. 2개로. 그 매직이죠. 희한하죠. 왜 3개로 안 깨지고 2개로 깨질까요? 왜 4개로 안 깨지고 2개로만 깨질까요? 피션 프로덕트가 2개가 나오고요. 뉴트론은 2-3개 나오고 한 번 깨질 때 이 파티클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200메버 정도 돼요. 자, RPS가 작동되면 핵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컨트롤 로드에 그 중성자 잡아먹는 머티리얼이 핵 중성자를 2개 내지 3개 나온 중성자를 포획하기 때문에 핵 반응 일으킬 중성자가 없었어.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 붕괴열은 있죠. 사고 나고 1초 1분 후에도 3%나 있습니다. 무려 1년이 지나도요. 1년 지나도 0.2%가 있습니다. 1000메가와트에 0.2%면 얼마입니까? 20메가와트죠. 20메가와트면 하나로 원자로가 100% 풀파워 내는 에너지예요. 1년 지나도. 후쿠시마가 지금 4년 됐지만 붕괴열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4톤 정도 물이 계속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식히고 있어요. 그죠? 그 붕괴열을 식힐 수 없으면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고 정의는 여기 보면 IAEA가 등급한 7가지 사고 등급이 있는데요. 4등급 이상은 파워 쿨링 미스매치예요. 파워는 디케이 hit을 말하는 거고요. 잡열. 냉각은 쿨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붕괴열을 식히지 못하면 사고예요. 근데 발전소가 뭐 울진 3, 4호기가 사고 났다 하면서 보도 뜨는 거 보면 그거는 붕괴열 못 시키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용어가 잘못되면 인시던트입니다. 고장입니다. 고장인데 계속 사고로 보도하니까 이게 막 그 보도받는 국민들은 되게 좀 안심을 못하죠. 불안하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사고가 뭐냐 하는 게 4등급 이상의 그 파워 쿨링 미스매치를 사고라고 한다 하는 거고요. 여기 그 사고 사례를 보면 아까 예를 들었던 TMI 사고는 5등급이에요. 5등급 79년도. 그 다음에 체르노빌 86년도 체르노빌 사고는 폭발이 2번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폭발이 4번 있었어요. 수소폭발. 체르노빌 사고는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소폭발이고 두 번째는 전기폭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체르노빌 사고는 등급이 7등급이에요. 후쿠시마도 그렇고. 후쿠시마의 발전소의 그
사고 난 발전소 개수가 몇 개입니까? 후쿠시마. 4개죠? 4개 맞습니까? 3개입니다, 3개. 4호기는 노심 쪽에 해결료가 하나도 없고,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에서 사고 난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3호기에서 넘어온 수소가 폭발한 거예요. 우리 지금 4호기에 있는 해결료는 다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해결료 하나도 없어요, 4호기는. 사고 당시의 등급도 아까 INES 등급으로 4호기는 3등급이에요. 인시던트입니다. 인시던트. 1, 2, 3호기만 7등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의 개수 하면은 몇 개입니까?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3개 해서 5개입니다. 6개가 아니고. 5개를 그동안 현재 돌아가고 있는 435기의 원자로에다가 한 30년 썼죠. 그걸 곱해가지고 나눠보면 도심 손상 빈도가 나오는데 그게 2 곱하기 10-4 정도 됩니다. 그죠? 10,000분의 2. 아까 성능 목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값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inexchangeability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옛날 원자로하고 지금 원자로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수소 제거기도 달고요. 그 다음에 컨테인먼트 벤팅 하는 것도 달고. 자, 여러분들 중대 사고를 하면은 3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건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국민한테, 주민한테 피해를 안 줄 건가, 사고 완화. 세 번째는 비상대응입니다. 비상대응. 자, 사고 예방은 뭐냐면 해결료를 싸고 있는 클레딩을 보존하는 거예요. 클레딩만 보존되면 사고 예방이 되는 거고요. 사고 완화는 안에서 뭐 해결료가 녹든 어쨌든 간에 컨테인먼트 경락 건물만 기능을 보존하면 사고 완화입니다. 그죠? 그럼 방사능물질이 바깥으로 안 나가죠. 79년 TMI 사고처럼. 비상대응은 뭡니까? 방사능물질이 좀 세더라도 대피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응은 주민 대피를 말합니다. 주민 대피를.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혹시 일어나면 TMI처럼 사고 완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동시에 주민들을 대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원래 8km에서 10km 있는 그 비상 계획구역을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예비구역 뭐 3에서 5km, 그 다음에 이렇게 그 8에서 30km 그 대피구역, 이렇게 UPZ, PAZ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비상계획구역을 새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새로. 자, 그 체르노빌 사고하고 TMI 사고는 인적 오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어떤 사람들은 인적 오류가 아니다, 극한 천연재해다, 천연자연재해다 하는데, 지난 시간에 월요일날 그랬죠. 이것도 사람이 일으킨 인재다. 보고서가 여러 가지가 나온 결론 부분에 많은 보고서가 인재로 나옵니다. 왜 인재냐 하니까 쓰나미가 올 것을 대비해서 설계를 안 한 설계자의 잘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나가와 원전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 그 해안 방벽을 3번에 걸쳐서 2번 높였고요. 또 지금 높이고 있어요. 몇 메타로 높인다고 그랬어요? 29m로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내진공사도 사고 나기 1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IAEA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근데 동경전력은 어때요? 오나가 원전은 동북전력입니다. 전력회사가 달라요. 일본은 우리나라 같이 한 전력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 회사들이 그 발전소를 52개를 나눠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도호쿠 전력은 그렇게 좀 자발적인 안전 강화를 한 것에 비해서 동경전력은 규제 기간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바꿨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이 2004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쓰나미로. 그때 우리 원전도
그 쓰나미에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원자력 학회, 미국 원자력 학회에서 그 전체 키노트 스피치 할 때도 그 당시에 2014년, 2015년에 단골 주제였습니다. 쓰나미가. 그래서 그걸 오나가 원전은 2002년도에 14.8로 올렸고요. 근데 동경전력의 이 후쿠시마 원전은 안 했죠. 돈이 드니까. 동북전력이 지금 두 사이트에 돈을 1조 7천억 원 들인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23기 전체에 1조 원 좀 넘게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도읍구 전력은 두 사이트에 발전소가 5기, 6기입니다. 5기, 6기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면은 무슨 메시지를 하니까, 반드시 재가동을 하는 것을 확신하고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신안전기준법 그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만족시키면 발전소를 가동한다. 그래서 지금 저쪽 남쪽에 센다이 원전, 그 다음에 다카하마 원전들이 봄부터 계속 운전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SBO, 소해 전원 상실, 내부에서 전기가 끊기고요. 비상발전기마저 작동이 안 되고, 비상발전기가 그리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비상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또 해수 쪽에 서비스 워터 시스템도 침수가 돼가지고 SBO 플러스 로스 오브 얼티메이트 히트싱크 두 가지가 겹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냉각이 안 돼서 결국은 경남 용기가 구멍이 나고요. 편서풍으로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북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스피드라는 일본의 이런 칸시퀀서 대기 확산 모델을 포함하는 피해를 예측하는 코드가 거의 1,0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놨는데, 카운나우트 수상이 이게 코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스피드라는 코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안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는데, 코드 돌려보면 이미 날씨 데이터 넣어보면 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카운나우트 수상이 그냥 일률적으로 처음에 3km 안에 있는 사람들 대피하시오. 그 다음에 5km 있는 사람들, 10km, 20km 하면서 딱 확장돼 갔죠. 그때 일률적인 그림만 줘가지고 이쪽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많이 맞았어요. 그죠? 지금 작업자하고 주민들 포함해가지고 100mm 시버트 이상 받으면 암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100mm 시버트 이상 지금 4년 지났는데 노출된 사람이 한 170여 명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방사능 노출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다 하는 공식 보고는 다행스럽게 없습니다. 쓰나미로 죽은 사람은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19,000명에서 2만 명. 근데 나중에 후계 암 사망자가 생기겠지만, 어쨌든 지금 4년 지났어도 암 사망자가 따로 원전 사고로부터 방사능 노출로 일어난 거다 하는 보고는 공식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스템 하다 넘어갔는데, 발전소가 어느 일정 이상의 지진 규모가 느껴지면 RPS 시스템이 작동해서 컨트롤 로드가 떨어집니다. 중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RPS가 컨트롤 로드가 떨어져서 리액터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머전시 코어쿨링 시스템 두 가지입니다. 힙시하고 립시. 하이 프레셔 세이프티 인젝션 시스템 약자입니다. 이거는 로우 프레셔 세이프티 인젝션 시스템. 그래서 발전소가 로커가 일어나든 SPO가 일어나든 스팀 제네 튜브 럽처가 일어나든 리액터 내에 압력이 사고에 따라 다른데요. 압력이 높으면 저압 주입 시스템은 감당을 못합니다. 고압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거고요. 만약에 로커가 나가지고 물이 철철철 새고 있으면 압력이 점점 떨어지죠. 그때는
저압 주입 시스템이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상 노심 냉각계통이 작동돼야 되는데 TMI 때도 이놈이 작동해가지고 물을 집어넣고 있었어요. 왜? 요 프레셔라이저를 통해서 물이 이게 밸브가 고장이 났다고 그랬죠. 열린 상태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물이 새니까 냉각수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작동해가지고 물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어도 되는데 오퍼레이터가 이 들어가는 놈을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은 일로 못 들어가고 일로 계속 빠지니까 물의 높이가 점점 떨어졌죠. 해결력 노출되고 나중에 2시간 반이 지나고 알았어요. 그때 복구했지만 이미 나중에 노심을 떼꿍을 열어보니까 10년 있다 열어봤습니다. TMI 때. 체르노빌,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에 몰라요. 충분히 식힌 다음에 한 10년 지나면 2021년 정도 돼야 열어볼 건데 TMI도 열어보니까 안에 3분의 1 이상이 녹았어요. 해결력은. 그냥 빠르죠. 2시간 반이면 그냥 해결력 녹아버려요. 뭐 때문에? 붕괴열 때문에. 붕괴열 때문에. 핵 분열 에너지로 나오는 열이 아닙니다. 그걸 혼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이프티 감압 시스템이 뭐냐 하니까 물을 집어넣고 싶은데 압력이 높아서 물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놈을 열어가지고 감압시킨 다음에 물을 집어넣는 SDS 시스템이 있습니다. RPS 시스템 아까 리액터 컨트롤하는 시스템이고 고압 주입 시스템,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라고 불렸던 세이프티 인젝션 시스템. 이건 압력이 힙시하고 립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탱크가 갑자기 터져서 엄청난 양의 물이 노심으로 들어가죠. 이놈을 통칭해서 힙시, SIT, 립시를 통칭해서 ECCS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중요한데요. 보조급수계통, TMI 사고 설명할 때 들었죠. 2차 측, 1차 측 스탑이 일어나면 2차 측으로 열을 제거해야 되는데 메인 스팀 시스템이 작동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조급수계통에서 CST를 통해서 물을 노심이 아닙니다. 전기 발생기 쪽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요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PNID가 되겠습니다. CST 통 2개로부터 펌프질을 해가지고 어디로 물을 보내요? 스팀 제니터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펌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터 드리븐 펌프가 있고 스팀 드리븐 펌프가 있습니다. TDP는 터빈 드리븐 펌프고 MDP는 모터 드리븐 펌프. 모터 드리븐 펌프는 전기 가지고 돌리는 거고 TDF는 발전소에서 전기 발생기에서 스팀 나오죠. 스팀 가지고 돌리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어도 우리나라 표준형 원전은 스팀 드리븐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 가지고 DC 배터리만 있으면 어느 정도 계속 2차 측으로 냉각을 할 수 있는 패시브 개념의 펌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WR은 없느냐? BWR 있어요. 1호기는 IC라는 계통이 있고요. IC라는 부품이 있고 2호기, 3호기는 RCIC라는 리스클레이션 아이솔레이션 쿨링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배터리가 있는 3호기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3호기 후쿠시마 3호기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도 안 됐지만 스팀 드리븐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DC 전원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3호기가 1, 2, 3호기 중에서 제일 사고 진행이 더뎠어요. 지금 뚜껑 열어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3호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일 적게 녹았습니다. 1호기가 제일 많이 녹은 이유가 외부 전력도 없고 비상발전기도 안 되고 또 DC 파워 직류 전원이 없어가지고 그 컨트롤이 안 되니까 RCIC는 IC가 1호기는 IC죠. 아이솔레이션 쿨링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1호기가 사고 진행이 제일 빨리 진행됐습니다. 후쿠시마 1호기 IC 계통은 작동하였지만 쓰나미가 도달한 이후에 작동이 멈췄다. 1시간 정도 있다가 쓰나미 도달했는데 그래서 1호기가 제일 많이 녹고요. 2호기, 3호기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29m 방백을 쌓고 있는 오나가 원전은 3개의 원자로가 있는데요. 바깥에서 오는 전기도 소스가 3개입니다. 근데
지진 때문에 두 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1호기하고 3호기가 괜찮았고 2호기는 외부 전력이 없었어요. 근데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지고 오나가와 원전으로 그 비상발전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오나가와 원전 주민들이 한 8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쓰나미로 한 10,000명 되는 인구의 작은 마을에 한 800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10% 좀 안 되죠. 근데 한 360명이 발전소로 찾아갔어요. 발전소로. 지금 후쿠시마는 사고 나가지고 난리인데 오히려 거꾸로 360명이 발전소로 갔습니다. 발전소 가가지고 그 홍보실에 가니까 그쪽 전기가 끊어져 너무 추워. 사고 3월달에 일어났는데 북쪽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기 난방이 되는 발전소 내부로 들어간 게 그 3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체육관에 364명이 거주를 했는데 무려 석 달 동안 있었어요. 발전소 내에서.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대피처로 해서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던 사람들이죠. 그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나가와 쪽은. 꼭 거제도하고 통영 앞바다 모양이라고 그랬죠. 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외길이에요. 외길. 근데 거기 주민들하고 그 발전소의 그 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다. 지금 보세요. 내년 3월에 완공인데 옆에 요 길이는 800m고 높이는 29m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파이프로.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들지만 이 길이가 800m나 되다 보니까 적지 않은 공사비가 들고 있습니다. 원래 높이가 17m. 이게 뭡니까? 후쿠시마 사고 나고 14.8이 13.8로 됐다고 그랬죠. 13.8을 또 17m로 올린 거예요. 사고 나온 직후에 또 올까 싶어가지고, 쓰나미가. 왜냐하면 쿨링되는 해결료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 안 돌려도 계속 붕괴열은 나온다고 그랬죠. 17m 올렸는데 작년에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계산 다시 해봐라 하니까 23m가 나오고 6m에 이 23m를 6m의 세이프티 마진을 넣어가지고 29m를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일본은 참 그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있어요. 경제성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일본은 그래도 그 원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가지고 경제성을 포함해서 하여튼 일본도 에너지 시큐리티 측면에서 원자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동을 봄부터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1번, 2번 문제인데요. 1번, 2번. 여러분 나눠준 그 문제가 영어로 돼 있죠. 다음부터는 국문으로 줄 겁니다. 국문으로 줄 건데, 이거 대표가 누구지? 대표. 이거 설치하는 대표. 화장실 갔어? 내가 여러분들 나눠준 숙제를 국문으로 바꿔놨어요. 그걸 다시 한번 대표통에 나눠줄 테니까 그걸 풀고 그 듀 데이트도 아마 이틀 정도 딜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나눠준 문제 보면 1장 1번하고 2번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장 1번하고 2번 문제. 1장 1번하고 2번 문제를 푸는 메소돌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리스크 앤드 베니피트. 리스크는 데미지의 확률이고요. 베니핏은 그 리스크를 부과하는 그 시스템으로부터 야기되는 혜택이 베니핏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암이 걸리고 하는 게 리스크죠. 근데 값싼 양질의 전기는 베니핏이죠. 그죠? 그게 코스트 베니핏이에요. 미국은 철저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좀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하지 말자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면. 원자력 안 하면 지금 LNG 수입하게 되고요. LNG 수입하게 되면 전기값, 가정용이 문제가 아니고 수출용 그 상품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수출하는데 굉장히 데미지를 주고요.
아까 말했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스코. 포스코 전기 엄청 씁니다. 포스코에서 나오는 철 가지고 현대자동차나 조선소에다가 셀을 공급하죠. 셀을 공급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요. 단순한데 다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 모든 재화, 모든 상품에는 전기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좀 싼 전기가 이제 원자력의 장점이라고 그랬죠. 자, 리스크 트리플렛. 리스크 트리플렛 하면 사고 시나리오하고 그 시나리오가 진행될 확률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을 때 파급 효과, 이 세 가지를 리스크 트리플렛이라고 합니다. 이걸 쪼개보면 PCD로 나눠집니다. PCD. 리스크는 PCD다. PCD다. PCD. P는 확률이에요. 1년에 아까 10-4승 하는 게 P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뢰성공학 기술로 이걸 구한다고 그랬죠. 사고 났을 때 몇 큐리가 나오느냐 하는 게 C예요. 1큐리가 나왔을 때 몇 명 죽느냐 하는 게 D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고, 1년에 몇 명 죽느냐 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게 리스크입니다. 1년에 몇 명 사망하느냐 하는 게 리스크입니다. 근데 나오는 핵종이 1000종이 넘습니다. 1000종이. 근데 대표적인 조기 사망에 영향을 주는 핵종이 요오드고, 아이오다인. 후기 암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게 시슘이나 바리움, 스트론디움 이런 거예요. 우리 핵종이 여러 개니까 시그마를 붙인 거죠. 여러 가지 핵종에 대해서. 그래서 요 놈을, 요 D를 뽑아내면 D가 뭡니까? 1큐리 나오면 몇 명 죽는다 하는 거는 그 에어리하고 상관없죠. 상관이 있죠. 제일 상관이 있죠. 1큐리 나오면 몇 명 죽는다 하는 건 부산 고리 지역의 사고가 인구 분포가 많은 부산 쪽에 D 값을 크게 해줍니다. 울진보다. 그래서 요 D는 사이트에 관련된 값입니다. 그래서 뽑아내고, 요 PC는 사고 발생 P는 뭡니까? 몇 번 발생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C는 사고 나면 몇 킬로가 나오느냐. 이거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작동하는 사람은 사람이니까. 작동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발전소의 안전성은 세 가지 요소로 보면 됩니다. 지금 PC하고 관련된 게 하드웨어하고 플랜트 디자인, 소프트웨어, 오거나이제이셔널 퀄리티. 아까 TMI 사고 인적 오류 때문에 일어났죠. 그죠? 물론 밸브가 열린 고장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체르노빌도 이런 인적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ECCS 같은 걸 끊었지만 어쨌든 발전소의 하드웨어, 발전소의 소프트웨어, 발전소의 위치 때문에 그 위치 가지고 안전성을 비교하게 됩니다. 아마 세이프티든 리스크든 다 상대 개념입니다. 상대. 그죠? 내가 절대로 안전하고 절대로 위험하고는 없어요. A가 B보다 안전하고 B가 C보다 더 위험하고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지. 그래서 세이프티를 비교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원전은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세계 중에서 위치의 강점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나 오퍼레이셔널 퀄리티는 비슷해요. 일본하고. 하드웨어도 미국 거 가져온 거죠. 미국 기술이죠. 표준형 원전도 우리가 컨버션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져온 거고요. APR1000도 APR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사들였지만 그 전에 있던 전신이 C라는 회사입니다. C 회사의 설계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원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그죠?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품질, 조직의 품질은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절차를 잘 지키고요. 우리나라는 좀 빨리빨리 하고 좀 성격도 좀 급하죠. 빨리 끓고 빨리 식고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도 될 수 있고 나쁜 점도 될 수 있는데, 그리고 하여튼 그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그 운전 조직 그 품질은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하고 비교하면 높지는 않습니다. 뭐 같거나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워낙 지진을 많이 경험해 가지고
그런 비상 대응하고 이런 절차서가 잘 돼 있어요. 매뉴얼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거나이제이셔널 퀄리티, 즉 소프트웨어는 조금 떨어진다. 하드웨어는 비슷하다. 일본에 있는 그 BWR보다 우리가 PWR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것은 조금 그 어폐가 있는 주장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비슷한데 세 번째 위치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안전한 것은, 일본은 보세요. 지각판이 4개가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여기 북아메리카 지각판, 태평양 지각판, 여기 필리핀 지각판, 여기 유라시아 지각판이 4개가 만나는 데가 여기에요. 그 센다이 앞바다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유라시아 플레이트 위에 있죠. 한 판 위에 있어가지고 지진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원자력 하기에 대단히 돈이 많이 들고 환경이 좋지 않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개가 넘는 원자로가 재가동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겠다는 거죠. 일본은 결국 합니다. 지금 무역 적자에다가 전기값이 한 20% 올라가지고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수출 경쟁력이.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하고 합쳐갖고 지금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제일 큰 이유가 에너지 때문입니다. 다행히 석유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LNG 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동안 있었던 그 석유 파동 내지는 석유 값을 생각해 보면 일본은 더 큰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결국 원자력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이름에도 그 위치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 리스크 3요소를 외우기 바랍니다. 우리 1장 2번 문제가 우리 집 뒷뜰에 있는 PLG 가스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써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1장 2번 문제가. 근데 그 PLG 통에 밸브가 셀 수도 있고요. 또 오래돼 있다 보면 그 튜브가 셀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불이 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그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나리오가 S입니다. S. What can go wrong? 그죠? 그 원자력 발전소는 로카, 아까 뭐 ATWS, 뭐 SBO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숙제 1번에 챕터 1의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ow likely? 그죠? 그러니까 가스 PLG 통에, PLG 프로판 가스 통이죠. 통에 그 가스가 새는 모드 종류가 밸브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밸브가 셀 수가 있고 리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튜브가 오래돼서 재료 문제로 셀 수도 있고, 뭐 화재 때문에 탈 수도 있고요. 그 튜브가. 그런 시나리오가 how likely 할 거냐는 거죠. frequency. 그죠? 세 번째는 consequence가 얼마냐. 그죠? 조금씩 밸브에서 조금씩 새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가스가 갑자기 새면서 화재가 났다 하면 이제 consequence가 커지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은데 그걸 줄여보면 한 15가지 됩니다. 사고 시나리오가. 근데 어떤 시나리오는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을 많이 씻어내요. 그래서 앱으로 빠지는 방사능 물질이 적은 데 비해서 SBO 같이 전기 없는 것은 물로 스크리빙을 못하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컨시퀀스가 다르겠죠. 그래서 what are their consequences? end state, core damage, 컨시퀀스가 얼마나,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리스크 트리플인데 이놈을 표로 잘 정리해서 그래프로 그리면 리스크 커버가 나옵니다. 자,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4가지인데 우리 신뢰성 공학에서 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프리퀀시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게 한 달 전 소식이에요. 후쿠시마 4년상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원자로가 12도에서 26도가 유지 중이에요. 원자로가 1, 2, 3호기.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한 4.3톤, 한 시간에 4톤 정도가 계속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클로즈 루프로 냉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아까 4호기는 작년 말에 1,500여 다발 해결료를 이송을 완료했습니다. 4호기는 끝났어요. 붕괴율을 내는 사용 해결료가 하나도 없어요. 코어에도 없고 스펜드 퓨얼 풀에도 없고 1, 2, 3호기만 남았는데 1, 2, 3호기의 스펜드 퓨얼 풀장에 있는 해결료를 이제 그 이송을 시작해야 되고요. 원자로 속에 있는 사용 해결료는 앞으로 뭐 한 6년에서 8년 정도 지나야 안정화시킨 다음에 뚜껑을 열고 빼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떡이 되어 있을 겁니다. 떡이 되어 있을 겁니다. 떡이. TMI 원자로 해결료처럼. TMI 해결료 원자로 보면 완전히 엉겨 붙어가지고 제거하는데 한 40년, 한 10년 있다가 확인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 3, 40년이 걸렸습니다. 후쿠시마도 마찬가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염수입니다. 우리 해안에도 영향을 끼치냐 해가 보도가 자주 되고 있는데 우리 해안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기 때문에 거의라기보다 영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런 해조류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뭐 후쿠시마 앞바다를 옮겨 다니는 그 생선이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굴을 양식한다, 뭐 미역을 양식한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현재 영향을 안 받는다 하는 게 그 측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루 약 300톤의 지하수가 그 언덕으로 돼 있고 언덕을 깎아가지고 발전소를 얹었기 때문에 언덕에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내려오는 지하수가 하루에 300톤이에요. 그놈이 지금 바이패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오염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300톤 정도 지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다핵종 제거 시스템을 써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거한 냉각수를 탱크에 담고 있는데 약 1000개의 탱크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후쿠시마 가보면 연병장에 전부 탱크예요. 물탱크예요.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감당을 못하면 그것을 바다 쪽으로 지금 방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탱크가 너무 하여튼 절비합니다, 현재. 자, 포로전 소일을 만들어서 냉각벽을 만들어서 오염원을 지하수 차단할 계획이 있지만 이건 돈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게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작업도 하고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띄어가지고 땅을 얼리는 거예요. 땅을 냉동을 시켜가지고 오염수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요 그림이에요. 요거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대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는 20mm 시버트하고 50mm 시버트예요. 20mm 시버트 이하면은 피난을 했는데 이제 해제를 합니다. 들어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50mm 시버트 넘어가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체르노빌 주변 한 30km 지금 사람이 안 살듯이 50km 넘어가면 기한 곤란 구역이다.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구역은 거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좀 상황에 따라서 리미테이션을 두고 있죠. 이 지역은 해제됐습니다. 해제. 20mm 시부터 이하는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20에서 50, 20 이하 이게 뭐냐 하니까 단위가 미리시부터입니다. 빨간 지역은 기한 곤란 구역이고 노란 지역은 이제 들어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깥쪽 오렌지 색깔이 거주 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편서풍이 불어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다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로컬 밑에 지역풍, 로컬풍은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래서 서북 쪽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100mm 시버트 이상 받은 사람들이 한 170명 정도 현재 나왔습니다. 100mm 시버트 이상 맞으면 암이 걸릴 수 있다.
치사량은 4시부터 4000시부터입니다. 치사량은. 그러니까 그만큼 맞으면 50%가 며칠 내에 죽는 확률이에요. 50%가. 그게 4분의 1이 뭡니까? 1시버트죠. 1시버트의 4분의 1이 250mS고 1시버트의 4배가 4시버트인데 1시버트의 4배인 4시버트가 치사량이고요. 1시버트의 4분의 1이 250mS인데 이것이 이제 병원 처치를 해야 되는 응급 처치를 이머전시 처치를 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250mS가. 근데 100mS 이상 받은 사람이 174명 정도 지금 최근 4년 결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mS보다 훨씬 작죠. 이게 20, 5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한구역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IAEA가 이렇게 하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8km에서 10km만 이렇게 사고 나면 대피하는 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3에서 5km, 또 8에서 10km, 또 30km 이상 이렇게 세 영역으로 우리나라도 나누는 법을 작년 말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 사고 완화, 비상 대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비상 대응 쪽에 중요한 그 지역을 설명하고요.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주민 기한 향후에 5년 정도 있어야 주민들이 기항할 수 있다. 지금도 가보면 제가 사고 나고 2년 있다 갔는데 그때도 세븐일레븐 같은 데 보면 발전소 한 15km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 까만 머리 젊은이들이 그 가게에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손님은 별로 없어도. 2년 지났을 때도 벌써 사람들이 일부 들어와 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게 아주 최근 소식입니다. 최근 소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즉14사가 최근에 홀바디 카운트로 디텍터 했습니다. 세슘 134하고 세슘 137, 200베크렐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양인데 이놈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을 체크해 보니까 239명이 나왔어요. 15,000명 중에 239명이 디텍터 됐습니다. 여기 보면 나이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가지고 홀바디 카운트로 WBC가 그 개척 기름입니다. 이건 온몸으로 들어가서 재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정확한 개척기인데 1.5%가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안전기준치 넘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결정적 영향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났고 기준치보다 방사선 피폭이 모두가 낮았다. 그러나 134, 180 베크렐, 세슘 137, 200 베크렐 이상 디텍트 된 사람은 있었다. 예, 그게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TMI 사고 나고도 안전성이 향상이 됐고요. 체르노빌 사고 나고도 TMI 사고 나고 수소 쪽에 수소 폭발 예방하기 위해서 이그나이트를 달고 비상발전기를 갖다 놓고 그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체르노빌 사고 나고는 이제 원자력 안전 문화가 중요하다. 조직의 그 품질을 올리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후쿠시마 사고 나고는 지금 각국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까 말했지만 1조 원 이상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 그 다음에 발전소가 침수되더라도 SBO도 설계 기준 사고로 충분히 이제 대비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의 대량 방출을 막도록 이제 벤팅 시스템 이런 걸 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상 대응을 세우고 있는 그런 큰 프레임 속에 우리나라는 8개의 대표적인 구속 대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리의 그 해일 대비해서 7.5m를 10m로 증축했어요. 아까 후쿠시마에 오나가와가 29m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10m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에 침수 방지용 방수문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배수 펌프 4번이 중요합니다. 부지별로 포트블 EDG 한 대가 한 35억 원 정도 합니다. 30억 원에 35억 원 하는데 사이트에 한 대씩 갖다 놓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운전조, 케이블 운반조,
그 다음에 연료 운송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2시간 반 걸려요, 시간이. 아까 TMI 사고 진행이 굉장히 빨랐죠. 2시간 반이면 이게 별 미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고치려고 합니다. 일본처럼. 일본은 빌트인이에요. 선을 딱 깔아놓고 차만 딱 대면은 바로 그 포트블 EDG가 작동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먼저 시작할 때 그 개념을 도입 안 해서 운전사가 가서 자리에 앉고 뭐 연료를 운송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지금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4번이 좀 재평가에 의해서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계속운전 인허가를 받은 월성 1호기가 전기 발생기하고 원자로 쪽에 포트블 소방차 같은 걸 써서 외부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멍을 뚫고 이제 물을 공급하는 장치들을 갖다 놨어요. 발전소는 2개입니다. 무조건 물하고 전기예요.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5번은 물이고요. 4번은 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은 냉각 수조에서 외부 유럽 물 공급하는 장치고, 그 다음에 중대사고관리 핵심은 컨테인먼트 보존이죠. 경락건물 기능 보존인데, 수소 제거 설비를 20개 모든 호기에 대해서 전기 없이 작동하는 패시브 파를 다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호기별 벤팅 시스템. 그죠? 월성 1호기 달았는데, 아래바크 달았는데, 컨테인먼트를 이게 벤팅 안 시켜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컨테인먼트가 풍선처럼 터집니다. 후쿠시마도 1호기가 하루 정도 지났어야 벤팅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늦었죠. 그래서 수소 폭발 일어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필터를 해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필터링 돼가지고 외부로 적게 나오게 하면서 경락 건물의 기능을 보존하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월성 1호기가. 이번에 R7 해가지고 말이 많았죠. 이게 경락 건물의 기능의 그 스탠다드인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 해서 이제 원안에서 논란이 많았죠. 이게 8번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벤팅 시스템은 설치해가지고 작은 방사능 물질은 흘리고 큰 방사능 물질은 잡자는 거죠. 벤팅을 하면은 조그마한 방사능 물질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무리 필터링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조금은 노출이 되겠죠. 벤팅을 하면. 그렇지만 경락 건물을 유지하면 대량 방사능 물질의 방출이 예방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벤팅 시스템을 합니다. 부작용은 있죠. 그죠? 벤팅 안 하면 소량의 방사능 물질도 안 나갈 수 있는데, 소량의 방사능 물질을 일단 바깥으로 내보내는 어드버스 이펙트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설계 기준 사고가 있고요. 여기 특별히 SBO나 ATWS 이런 거를 고려했는데, 지금은 이놈을 DEC, 디자인 익스텐션 컨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요 설계 기준 초과 사고를 설계 고려 사고로, 설계 기준 사고로 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는 요것만 고려했어요. 설계할 때. 요건 부분적으로 고려했어요. 근데 지금은 요놈을 설계할 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제 생각할 게 많아지고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리고 50년 전에 발전소 처음 지을 때 SBO 정전 사고를 설계 기준 사고로 했더라면 후쿠시마 사고가 안 날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다 없을 때 어떡할래? 비상발전기도 안 될 때 어떡할래? 대책이 있었으면 후쿠시마 사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스 오브 옵사이드 파워, 외부에서 전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할래가 설계 기준 사고였어요.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갖다 놨죠. LOP를 DBA로 해가지고 비상발전기를 갖다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발전소입니다. 50년 전에 한 게. 근데 지금은 아니죠. 비상발전기 있어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포트블 EDG를 갖다 놨죠 또. 그죠? 트럭에다가. 그래서 SBO가 이제 DBA가 된 겁니다. SBO가. 요즘은 시즌 때문에
두 개 원전이 동시에 로커가 나면 로스 오브 클런트 액시스 나면 어떡할래? 이제 다중호기 동시사고죠.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DBA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한 원자로의 사고만 설계할 때 고려했습니다. 이제 두 개 호기 동시에 사고 날 때 어떡할래 하는 거를 규제기관이 사업자한테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돈이 점점 많이 들죠? 요즘은 또 심지어는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어떡할래? 그죠? 테러, 점점 돈이 많이 듭니다. 일본은 항공기 충돌 사고는 5년간 유예해줬어요. 대책을. 항공기 충돌하면 불 꺼야 되는 장치들, 대책들이 필요하고요. 절차수도 바꿔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많이 들죠? 여러분들 그 절차서, 운전 절차서가 있고 비상대응 절차서가 있는데 그런 걸 바꾸는 것조차가 돈입니다, 돈. 이제 하나씩 스탠다드가 생길 때마다 사업자는 더 점점 그 돈이 들어가는 거죠. R&D를 해야 되죠, R&D를. R&D 해가지고 어디 코펙이나 원자력 연구소나 미래아 도전 같은 데 용역을 줍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 한수원이 용역을 주면은 그걸 열심히 계산해보고 안전하다. 혹은 안전하지 않으면 뭘 또 보강을 하고. 그래서 R&D 쪽이 지금 연구비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 쪽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많이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미래아 도전이라는 조그만 회사가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연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한 40억 정도 됐는데 1년 매출이 프로젝트 수주액이 100억을 최근에는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신안전기준법은 그전에는 요것만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스탠다드가 강화됐다 하는 거를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라는 거예요. 교류 전에는 없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경락 건물 바이패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ECCS가 안 될 때. 로커가 일어나면은 ECCS가 작동되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게 DBA였어요. 근데 지금은 로스 오브 클런트 액시스 냉각수가 셀 때 이 CCS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점점 까다로워지죠, 조건이.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패시브로 만들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 냉각으로 붕괴를 시킬 수 있는 계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의 그 포트블 이드지 이동 비상발전기가 오나가와 원전은 원자력 발전소가 3개 있는데요. 포트블 이드지를 6개 갖다 놨어요. 6개. 그리고 이것도 빌트인이에요. 빌트인. 그냥 차만 갖다 대면 여기 선이 다 제대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4개 호기에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는 3개 호기에 6개입니다. 일본은 전기 쪽이 훨씬 강화되어 있죠.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운전수가 가서 옮겨야 돼. 언덕위에 있는 거를 갖고 옮겨야 돼. 여기는 빌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거를 좀 교훈 삼아서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한수원하고 원안에다가 그 입력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방수 차폐벽이 29m 오나가와 올리고 있고요. 제너레이터도 다이버시티 주기 위해서 가스터빈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올터네이터가 대체죠. 고압 대체 냉각 주입 펌프를 갖다 놓고 외부에서 소방호스 이런 걸로 그 소방차로 집어넣던 거를 소방차 대신에 이런 하이프레셔 쿨런트 인젝션 펌프를 갖다 놓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 모바일 펌프도 늘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경락 용기의 감압 설비 컨테인먼트에 압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컨테인먼트만 잡으면 됩니다. 컨테인먼트 기능만 제대로 하게 하면 뭐 안에서 해결료가 녹아도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죠. 주민들한테. 일본은 벤팅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까 말했지만 월성 1호기가 벤팅 설비를 달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미래아 도전이 국산화하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레바한테 의존하니까 너무 비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국산화 한다 하니까 지금 다른 호기 그 아레바가 하는데 공급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국산화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후속 호기들은 미래아 도전에서 개발하는 벤팅 시스템으로 하고요. 상용 원자로는
아래바퀴를 다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도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진 중요동. 면진 중요동이 사고나기, 후쿠시마 사고나기 6개월 전에 만들어 놨어요.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방사능 없어요. 방사능 프리에요. 그 다음 안에 있는 그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발전소하고 연락하고 정부하고도 연락하고 발전소 내 그 계측기들로부터 모니터로 읽습니다. 그래서 면진 중요동을 우리도 만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는 테크니컬 스포츠 센터하고 오퍼레이팅 스포츠 센터를 합쳐 놓은 건데요.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비상 대응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죠. 그죠? 위기 관리 팀도 만들고 비상 대응 조직도 운영하고 한수원이 지금 팀을 구성해 놓고 한 번만 모인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모였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고 났을 때 프랑스는 비프도 차고 특정 시간 안에 다 모여서 사고 난 발전소에 투입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돼 있고요. 비상대응 조직만 만들어서 한 번 모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액체 금속로가 사용 해결료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래 안 하면 직접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 500m 동굴 속에 묻을 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남한은. 나중에 통일돼가지고 북한 쪽은 모르겠지만 일본은 저 위에 그 안 쓰는 땅 그게 하나 있고 또 나고야 근처에 하나 있어요. 500m 지하에 URL이.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 그 나고야에 있는 거 들어가 보니까 한 300m 들어가 보니까 냉각수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채취해가지고 암석이 튼튼한지, 그 다음에 하루에 올리는 그 냉각수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을 올리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적절하지 않죠. 사용 해결료를 영구히 보관하는데. 그죠? 그래서, 액체 금속로가 대안이다. 일본도 SFR 만들어가지고 전기도 액체 금속로로 다 만들고 사용 해결료도 대폭 줄이고 하려고 했던 게 일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로카슈무라에 그 재처리 공장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해결료를 이제 기존 원자로에 공급하고 목소라는 해결료를 그렇게 추진하다가 후쿠시마 사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SFR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 나고 제일 혜택을 많이 본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프랑스죠. 근데 후쿠시마 사고 나고 과연 혜택을 제일 많이 볼 나라가 누구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을 꼽습니다. 중국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같은 수국이 되자 우리를 보여줬던 스마트 원자로 필두로 해가지고 에미레이트의 UAE 5, 6, 7, 8 원자로도 우리가 수탁하고요. 핀란드 것도 수탁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원자력 정말 원자력을 통한 먹거리 창출이 됩니다. 그죠? 47조 원, 여러분들, 굉장한 돈입니다.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UAE에 수출한 지금 부가가치 굉장히 크죠? 원자력 기술이. 47조 원. 네. 그래서, 반대가 많지만 잘 설득을 해가지고 원자력으로 먹거리를 창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로 프로세싱은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리나라 월성에 사용 해결료를 저장하는 모습인데 한 모듈이 지금 이렇게 7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7개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놈은 지금 주민들이 못 짓게 하고 있어요.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일로고 이놈은 맥스터라고 합니다. 맥스터 뭐 7모듈이 있고 사일로 300개가 있고요. 이게 한 2018년까지 쓸 수 있는데 3년밖에 안 남았죠. 이놈을 더 해야지 되는데 이 공간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확률인데 주어진 시간 동안, 설계 수명 동안 자기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확률 이론을 좀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확률 통계 배웠던 걸 리뷰하겠는데, 여기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요. 배터리가 있어야 발전기가 돌아가죠. 그럴 때 이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라. 이 말은 결국 릴라이빌리티를 구하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릴라이빌리티는 데피니션이 확률입니다. probability고 어떤 장치가 주어진 시간 동안 자기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확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확률 이론을 공부하고 신뢰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 있습니까? 예, 오늘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